지금 영국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언어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단 10분 만에 무너진 세계적 언어학자의 확신, 그 결정적 계기는 바로 한국어의 정과 한이라는 번역 불가능한 단어였습니다. 놀라운 건 세종대왕이 힘있는 귀족이 아닌 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든 유일한 왕이었다는 점인데요. 일제의 탄압도 70년의 분단도 꺾지 못한 언어, 그리고 지금도 8천만 동포를 하나로 묶는 힘.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언어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어와 한글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모건입니다. 런던 대학교 인지언어학과 교수로 15년째 재직하고 있어요. 런던 대학교 강의실 218호, 오후 2시 정각. 126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칠판에 적힌 오늘의 주제는 언어의 보편성과 번역 가능성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15년째 해오고 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언어는 번역 가능합니다. 단호한 어조였죠. 학생들의 펜 끝이 종이 위를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37년간 언어학자로 살아왔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에서 연구교수를 지냈죠. 제 논문 언어 간 의미전이의 완전성은 언어학계의 바이블로 불렸어요. 번역 불가능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를 보세요. 저는 칠판에 단어들을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각각 신적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우정으로 번역됩니다. 완벽하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20년 경력의 동시통역사 출신이었거든요. UN 총회부터 G20 정상회의까지 세계 어느 언어든 제 입을 통해 완벽하게 전달되었죠. 언어는 도구입니다. 정교한 도구죠. 숙련된 장인이라면 어떤 의미든 옮길 수 있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양계 여학생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모든 문화적 뉘앙스도 번역 가능한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설명을 덧붙이면 되죠.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인터내셔널 심포지엄 안 랭거지 유너버셀러티 초청장이었죠. 한국어에 관한 세션도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내려다보았어요. 한국어라. 제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죠. 언어는 모두 같은 원리니까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언어의 구조적 동질성에 대해 살펴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빠져나간 뒤 저는 빈 강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서울 심포지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어의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미신 해체하기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완벽한 주제였어요. 한국어든 뭐든 제 이론 앞에서는 모두 무너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어 기초교재를 펼쳤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신기했어요. 네모 반듯한 모양이 마치 건축물 같았죠. 참 단순한 문자네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어가 제 15년 확신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 창밖으로 보인 한강과 고층 빌딩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은 200여 명의 언어학자들 앞에서는 그런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죠.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3층 회의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번역 불가능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동시통역 헤드셋을 낀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한국어 특수성 이론의 허상이었어요. 30분간 저는 제 이론을 펼쳤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법도 일본어와 유사하고 교차어적 특성도 터키어와 같다고 설명했죠. 결국 구조적으로 특별할 것 없는 언어입니다. 자신만만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중년 한국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모건 교수님, 그럼 한국어의 정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미리 준비해왔거든요. 정은 애정, 어펙션으로 번역됩니다. 아니면 센티먼트로도 가능하죠. 그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닙니다. 정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은 관계 그 자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저는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느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뒷줄에서 젊은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김태윤이라고 소개했어요. 서울대 박사과정이라고 했죠. 교수님, 한국 사람은 헤어진 연인에게도 정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램닝 어펙션, 레지듀얼 센티먼트. 제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어요. 김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모두 과거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관계의 끈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한은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한 여교수가 물었어요. 한은 그리프도 소로우도 아닙니다. 한은 풀리지 않는 응어리이면서 동시에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에요.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15년간 구축해온 제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눈치는 어떠세요? 김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눈치는 인투이션도 센스도 아닙니다. 눈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미리 배려하는 한국인만의 소통 방식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 통역 경력, 15년 교수 생활에서 처음 겪는 침묵이었죠.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복도에서 김태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한국어를 정말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한글의 원리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솟아올랐어요. 정말로 번역 불가능한 개념이 존재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대학교 인문관 지하 1층 세미나실이었습니다. 김태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방에 화이트보드 하나와 책상 몇 개가 전부였죠. 어제의 화려한 컨벤션 센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김태윤이 커피 2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어가 왜 특별한지 말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봤지만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김 박사님, 언어는 결국 기호체계입니다. 문자는 그냥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김태윤이 화이트보드에 기억을 적었습니다. 이 자음을 보세요. 이게 왜 기억 모양일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임의적 기호죠.
로마자치처럼요. 아닙니다. 김태윤이 자신의 목을 가리켰어요. 혀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기역, 키읔, 이응. 모두 발음할 때 조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윤이 계속 설명했어요.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이에요. 한글의 자음은 해부학 교과서예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분석이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정말인가요? 김태윤이 이번엔 R을 적었습니다. 모음은 더 놀라워요. 점 하나는 하늘천, 가로액은 땅지, 세로액은 사람 인을 뜻해요.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를 담은 거죠.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우를 따라 적어봤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네요. 맞습니다. 김태윤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어요. 한글은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발성기관과 우주의 원리를 동시에 담은 설계도예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김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누가 만든 건가요? 언어학자? 철학자? 김태윤이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만드셨어요. 임금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창제한 경우는 세계 역사상 유일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태윤이 책장을 넘기며 읽어주었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왕이 직접? 네. 신하들은 반대했어요. 중국 문자로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권력자가 아래를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서구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김태윤이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도 보세요. 기역 더하기 아는가, 니은 더하기 우는 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됩니다. 400여 개 소리를 28개 글자로 모두 표현해요. 제 손이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몇 개 글자를 조합해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15세기 기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럽은 아직 라틴어 변형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한글은 이미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내다본 설계였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네모 문자로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우주의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았죠. 김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한 민족의 철학과 과학이 집약된 결정체예요. 제 세계관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경탄과 함께였어요. 김태윤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복판, 오후 2시였어요. 동상 아래 새겨진 글씨들이 햇볕에 반짝였죠. 교수님, 여기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김태윤이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문서였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세종대왕이 직접 쓴 건가요? 네,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된 한글 사용 설명서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 창제 원리와 제작자, 창제 목적이 명시된 문헌이죠.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15세기 문서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태윤이 천천히 번역해 주었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엾게 여겨서요?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이 백성을 가엾게 여긴다는 표현이에요. 권력자가 아래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죠. 저는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종대왕의 온화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서구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다니. 더 놀라운 건 신하들의 반응이에요. 김태윤이 또 다른 문헌을 펼쳤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상소를 올렸어요. 중국 글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세 글자는 오랑캐나 쓰는 것이라고 반대했죠. 제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세종대왕이 직접 반박하셨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당시로선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김태윤이 해례본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목표로 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자로 된 복잡한 설명들 사이사이에 한글이 보였어요. 정말 간단하고 명료했죠. 교수님, 세계 어느 왕이 이런 일을 했는지 아세요?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로마 황제, 영국 왕.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없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권력자들은 보통 문자를 독점하려 해요. 지식을 통제하는 수단이니까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정반대였어요.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하셨죠. 저는 다시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존경심이었죠. 이분이 정말 대왕이네요. 김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거든요. 바람이 불어 해례본 종이가 날렸습니다. 저는 얼른 잡으며 생각했어요. 15세기에 이런 철학을 가진 왕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글이 왜 특별한지요? 김태윤이 말했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왕의 백성 사랑이 담긴 선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내가 가엾게 여겨 세 글자를 만들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김태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에요. 이제 진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실까요? 저는 해례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세종대왕의 마음이 600년을 넘어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다음 날 오전, 김태윤이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로가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었어요.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김치, 생선, 기름 냄새가 뒤섞인 향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진짜 한국어를 배우실 차례예요. 김태윤이 말했습니다. 문법책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요.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전 10시인데도 벌써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김태윤을 따라 한복판으로 들어갔죠. 첫 번째 가게는 떡볶이 집이었습니다. 60대쯤 된 할머니가 커다란 펜을 적고 계셨어요. 김태윤이 한국어로 주문했고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죠. 할머니, 떡볶이 2인분 주세요. 어서 와. 매운 거 괜찮아?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태윤이 저를 소개했어요. 외국인 교수님이세요. 한국어 공부하고 계셔요.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 한국말 잘하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떡볶이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포크를 찾았지만 없었어요.
김태윤이 젓가락을 건넸죠. 이걸로 드세요.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계속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한다, 잘해. 제가 떡 하나를 성공적으로 집을 때마다 박수까지 쳐주셨어요. 다음은 순대 가게였습니다. 아저씨가 순대를 써는데 제게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대답했죠. 영국? 와, 멀리서 왔네. 밥은 먹고 다니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밥을 먹고 다니냐니 무슨 뜻일까요? 김태윤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끼니는 잘 챙겨 먹느냐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밥 걱정을 해줘요. 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죠. 김밥집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김밥을 싸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와서 힘들지? 음식 입에 맞아? 저는 정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김밥을 하나 더 싸기 시작하셨어요. 이거 하나 더 가져가. 저녁에 배고프면 먹어. 저는 돈을 더 내려고 했지만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죠. 괜찮아, 괜찮아. 멀리서 온 손님인데. 시장을 나오면서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대화와 다르죠? 저는 김밥을 들고 생각에 잠겼어요. 완전히 달라요. 문법은 맞는데 뭔가 어색해요. 맞습니다. 한국어는 문법만으로는 안 돼요. 마음이 들어가야 해요. 김태윤이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밥은 먹고 다니나? 라고 물으신 것. 아주머니가 김밥을 하나 더 주신 것. 이게 진짜 한국어예요. 저는 시장을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감정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김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워요. You eating well? 이라고 번역하면 뜻은 통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과 사랑은 사라져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오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관계를 만들고 정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였죠. 교수님,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번역한다는 건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저마다의 정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겠죠. 제 15년 이론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마음과 함께였어요. 김태윤이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오후 3시였어요. 높은 천장과 조용한 분위기가 마치 성당 같았죠. 교수님, 오늘은 한국어의 뿌리를 찾아볼까요? 김태윤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어계통 분류에 관한 자료들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첫 번째 논문을 펼쳤어요. 한국어 계통 연구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이었죠. 알타이어 족설이 정설 아닌가요? 김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아니에요. 2000년대 들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저는 20년 전 논문들을 근거로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해왔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윤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예요. 한국인의 유전자는 몽골이나 터키보다 오히려 일본, 중국 남부와 가까워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저는 논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이라는 증거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어휘 비교도 보세요. 김태윤이 표를 가리켰어요. 한국어 무리 몽골어 우스, 터키어 수와 비슷하다고 했지만 일본어 미즈나 중국어 수이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저는 펜으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느 어족에 속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김태윤의 목소리에 흥미가 섞였어요. 한국어는 어느 어족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아요. 마치 언어계의 고아 같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어학에서 고리버는 매우 특별한 존재거든요. 정말인가요? 김태윤이 세계 언어 지도를 펼쳤습니다. 바스크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이 세 언어는 명확한 계통을 찾기 어려워요. 특히 한국어는 독특해요. 저는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한반도가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 작은 땅에서 독립된 언어가 발달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는 고아가 아니라 자립한 언어예요. 김태윤이 설명했어요. 다른 언어들과 접촉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함을 지켜온 거죠. 새로운 논문을 펼쳤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였어요.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보세요. 교차거적 특성은 있지만 어순이나 문법소의 결합 방식이 완전히 독특해요. 저는 예시들을 따라 읽어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의 특징을 빌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시킨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높임법도 마찬가지예요. 김태윤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일본어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어 높임법은 계급을 구분하는 수단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죠. 같은 듯 하지만 철학이 달라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독특한 언어인지 몰랐어요. 그럼 한국어는 정말 혼자 발달한 건가요?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0년 이상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했어요.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코 종속되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작은 나라에서 독립된 언어가.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김태윤이 말했어요. 한국어는 고아가 아니라 자립한 언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은 강인한 언어예요. 저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이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독특하고 특별했죠.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기적 같은 언어였어요. 거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언어였죠. 김태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내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붉은 벽돌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죠. 교수님, 오늘은 한국어가 겪은 시련을 보여드릴게요. 김태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일제강점기 언어 말살 정책의 현장이에요. 입구에서 표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따라 걸으니 감옥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습기와 곰팡이가 섞인 냄새였죠. 첫 번째 전시실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제목이 크게 써 있었어요. 1942년 10월 한글학자 33명이 체포되었다고 적혀 있었죠. 무슨 죄로 잡혀온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윤이 전시판을 가리켰어요. 한글 사전을 만들었다는 죄예요. 일본은 한국어 자체를 반일 행위로 봤거든요. 저는 전시된 사진들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의 학자들이었어요. 이극로, 최연배, 정인승.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뭔가 숭고해 보였죠. 감옥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독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김태윤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한용운 시인이 갇혀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 한 편을 읽어봤습니다. 님의 침묵이었어요. 님을 그리워하는 시 아닌가요?
겉으로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시 같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나라를 노래한 거예요. 일본이 몰랐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다음 전시실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신문 분화로드의 복사본이었어요. 한글로 쓰인 독립의지가 빼곡했죠. 이 신문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대부분 고문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한글만큼은 지키려 했죠. 한 구석에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쓰인 한글 편지들이었어요. 피로 쓴 글자도 보였죠. 이걸 어떻게 몰래 쓸 수 있었죠?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톱으로 벽에 새기거나 피로 천에 써서 숨겨뒀어요. 언어는 정신이라서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시물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창제된 한글이 20세기에 이런 시련을 겪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전시실에는 광복 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글 교육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35년 만에 되찾은 한글이에요. 김태윤이 설명했어요.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배웠어요. 잊혀진 게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거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유롭게 한국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죠.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언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정신이라 빼앗길 수 없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한국어 한 글자 한 글자에는 선조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어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죠. 형무소를 뒤로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강인한 언어였어요. 외침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낸 언어였죠. 이제야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태윤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저를 데려왔습니다. 오후 2시 런던행 비행기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마음이 없었죠. 교수님, 정말 런던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함께했던 그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수화물 카트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한국어 교재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어요. 김 박사님, 저에게 한 가지만 더 보여주세요. 뭘 말씀이세요? 진짜 한국어요. 책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국어를 보고 싶어요. 김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한 곳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곳은 영종도의 한마을이었어요. 바닷가 근처 조용한 동네였죠.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외동포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죠.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70대쯤 된 할머니 5분이 앉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김태윤이 저를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교수님이세요. 한국어를 연구하고 계셔요. 할머니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멀리서 왔구나. 우리말 공부하러 왔다고? 네, 할머니. 한국어가 너무 신기해서요. 중국에서 오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는데도 한국말을 잊지 않았어. 자식들에게도 가르쳤고. 러시아에서 오신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소련 시절엔 한국어 쓰면 시베리아로 끌려갔어.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우리말로 얘기했지.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긴 했지만 우리말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일본에서 오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말이 살아있으면 마음도 살아있거든.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지켜온 사연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를 불러주고 한글로 편지를 쓰고 한국 음식 이름을 가르친 이야기들이었죠. 손녀가 한국 대학에 왔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대.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르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지. 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핏줄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삶의 뿌리였죠. 교수님, 한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우리말이 어때? 예쁘지?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됐어. 우리말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맙다. 카페를 나오며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멀리 한반도가 있을 터였죠. 김 박사님,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가요?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김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15년간 제가 가르쳐온 이론이 틀렸어요. 언어는 번역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항공사에 전화했습니다. 티켓을 취소했죠. 그리고 런던 대학교에도 연락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어는 민족의 영혼입니다. 이제 그 영혼을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서울 시내 한 작은 원룸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언어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언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아름다운 언어의 품에 안겨서 말이에요. 6개월 후 저는 서울 시내 한 작은 어학원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모건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제 발음이 6개월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김태윤과 연습한 결과였어요. 이제 그는 제 동료 교사가 되어 있었죠. 오늘은 한국어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정이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독일에서 온 막스가 손을 들었어요. 러브? 어펙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은 번역할 수 없어요. 느껴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6개월 전에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제가 예전에는 모든 언어가 번역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만나고 깨달았죠.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프랑스에서 온 줄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할머니가 밥 먹었니? 라고 물으실 때 그 속에 담긴 걱정과 사랑을 느껴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김태윤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학생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어학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죠. 교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김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런던 때 교수직을 버리고 여기 계시는 거요. 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매콤하고 따뜻했어요. 전혀요. 이제야 진짜 언어학자가 된 것 같아요.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더 드실 거 있어요? 김치 더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몇 년 계셨어요? 6개월 됐어요. 어머, 벌써 이렇게 잘해요? 대단하다. 아주머니가 가신 후 김태윤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한국어예요. 문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죠.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한글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외국인이 본 한국어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모건입니다. 마이크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6개월 전까지 저는 런던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모든 언어가 번역 가능하다고 믿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언어는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5,000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은 한글, 전 세계 동포들이 가슴에 품고 지켜온 한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어는 정말 민족의 영혼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말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그날 밤, 제 작은 원룸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로요. 오늘 한글날 행사에서 발표를 했다. 6개월 전의 나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어는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언어를 정복하려던 오만한 학자에서 언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한글 간판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아름다운 언어의 품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한국어를 알고 결국 한국어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한국어와 한글이 이토록 특별하고 대단한 한 언어였다니. 저도 듣는 내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아픈 우리말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어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동포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국어에 대해 새삼 위대하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에 한국어의 우수성이 더욱 알려지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감동이 전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북극권 그린란드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하 18도의 빙판 위에서 끓여 먹은 한국의 다양한 라면이 단 48시간 만에 마을 아이들 71%를 한글 쓰기로 이끌었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에 컵라면 수백 개가 동인하고 작은 어촌 마을은 한글 표지판과 한국식 수업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로 초청된 아이들이 대학 강단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듣고 눈으로 소리를 읽는 순간을 체험했다는 점인데요. 귀국 후 그들은 의사, 드론 정비사, 데이터 과학자, 교사라는 미래 계획을 직접 한글로 써내려가며 세상을 향한 로드맵을 선포했습니다.
과연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 어떻게 빙설의 섬을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가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락입니다. 시시미우트 마을에서 27년간 어부로 살아온 그린란드 사람이죠. 영하 18도 빙판 위에서 처음 맡은 그 냄새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3분간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피어나는 향은 제가 평생 경험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한국에서 온 감독 윤재가 컵라면 하나를 건네며 웃었을 때 저는 그저 호기심에 젓가락을 집어들었을 뿐입니다. 첫 한 입을 떠넣는 순간 뱃속 깊숙한 곳까지 뜨거운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면발이 입안에서 쫄깃하게 씹히고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의 국물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창문에 서리 낄 시간에 면은 3분 만에 삶아지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알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요. 바다에서 잡은 생선과 어머니가 끓여주신 순모스프만이 전부였던 제게 이 작은 컵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윤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추운 곳이 있나요? 당신들은 매일 이런 걸 먹나요? 윤재가 태블릿을 꺼내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들, 찜질방에서 가족끼리 라면을 나눠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글자를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라면 포장지에 적힌 그 글자들 말입니다. 윤재가 포장지를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적힌 신라면이라는 글자는 세 개의 음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신은 혀끝으로 내는 소리와 입을 세로로 벌린 소리, 그리고 혀를 위로 올리는 소리가 합쳐진 거라고 했죠. 우리 언어와 비슷하네요. 소리를 모아서 글자를 만드는 거군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한글은 입의 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할 때 입과 혀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글자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글자들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저와 한국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제 가슴 속에 새로운 호기심을 심어 놓았고 그 호기심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안녕하세요를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윤재가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어주며 입모양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모양을 따라하며 서툰 손으로 글자를 그어나갔죠. 마을 회관 창문 너머로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를 맡고 온 거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라면 한 그릇이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글이라는 새로운 언어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신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틀 만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윤재가 가져온 진라면과 너구리 봉지 200개가 회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 71명이 회관에 모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30명도 모이기 힘든 곳이었는데 말이죠. 대형 냄비 2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회관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진라면의 진한 국물 냄새와 너구리의 고소한 향이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윤재가 알려준 대로 물이 팔팔 끓으면 면을 넣고 3분 후에 스프를 넣는 순서를 정확히 따랐죠. 뱃속까지 데워지는 국물은 처음이요. 아쿠탁 장로가 첫 숟가락을 떠넣고 나서 감탄했습니다. 68세 장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놀라웠어요. 평생 전통 음식만 고집하던 분이 한국 라면을 칭찬하다니.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장로의 그릇에 더 넣어드렸습니다. 칼락, 이게 정말 3분이면 되는 거야? 어부 동료 투팍이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며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어제 직접 해봤어. 너구리를 끓이는 다른 냄비 앞에선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8살 사라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우와,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이구나. 윤재가 젓가락 사용법을 시연하자 아이들이 금세 따라했습니다. 어른들은 숟가락을 고집했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리는 걸 마치 게임처럼 즐겼죠. 첫 번째 그릇이 비워지자 사람들이 더 달라고 했어요. 특히 진라면의 진한 국물이 인기였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이곳에서 뜨거운 국물은 그야말로 생명수 같았거든요. 이상해. 배는 부른데 또 먹고 싶어. 15살 니비가 두 번째 그릇을 비우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사람들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던 얼굴들이 점점 만족과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특히 너구리의 쫄깃한 우동면을 씹을 때마다 오호 하는 감탄이 터져나왔죠. 칼라가, 이거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아내 이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윤재 씨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먼저 글자를 배워야 해. 그때 윤재가 라면 포장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라면을 제대로 끓이려면 포장지에 적힌 설명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윤재가 태블릿으로 기초 한글 앱을 켜자 화면에 간단한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어제 제가 배운 바로 그 글자들이었죠. 가, 나다. 아이들이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어제 저 혼자 어렵게 배운 글자를 아이들은 금세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사라와 니비는 30분 만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이 글자를 가르쳐 주는 거네. 니비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회관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새로운 글자, 그리고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윤재가 이제는 마을의 일원처럼 느껴졌죠.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냄새 하나가 공동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자리 잡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라면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저는 아이들과 함께 빙하 균열 조사를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위험하다, 안전하다로 끝났을 일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윤재가 빌려준 태블릿에 한글 입력 앱이 깔려 있었거든요. 오늘 균열 지수는 기억 -3, 진입 금지요. 12살 아톡이 태블릿 화면을 보며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기억이 뭔지 몰라도 아이들은 금세 이해했어요. 윤재가 가르쳐준 한글 첫 번째 자음 소리였죠. 혀 뒤쪽으로 내는 그 소리를 기억이라고 부른다는 걸 배운 지 이틀째였는데 벌써 실용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빙하 위를 걸으며 저는 아이들에게 균열 조사법을 가르쳤어요. 소리로 얼음 두께를 재는 법, 색깔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법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보를 한글로 기록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 균열폭은. 니비가 줄자로 재며 말했어요. 어떻게 써야 하지? 10cm. 제가 또박또박 발음해줬어요. 혀끝으로 내는 시소리, 입술로 막았다, 터뜨리는 비읍소리. 아니다, 차근차근 해보자. 아이들이 태블릿 화면에 서툰 손가락으로 한글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혀끝 소리와 세로선이 만나 시가 되고 입술 소리가 더해져 10이 되는 과정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칼락 아저씨, 이거 완전 마법 같아요. 사라가 소리쳤습니다.